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29분. 너무나 추운 저녁이라 아빠의 전화가 몹시 반가우면서 놀라웠죠. 아빠! 어르신이 지금 의식을 잃어가고 계세요. 어머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아빠가 어떤 상태신데요? 2년 전 뇌경색이 살짝 오셨을 때부터 엄마가 바로 병원 모시고 가셔서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시고 이사하기 전 동네를 자전거로 완복하시며 계셨기에 병원으로 바로 가시면 괜찮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전화번호 좀 빨리 알려주세요. 다시 물어오셨어요. 퇴근 후 식사 중이던 신랑이 빨리 119 부르라고 해. 그 소리에 나 혼자 안도하려는 마음에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어디신데요? 여기 노인정 앞인데 나와보니 앉은 채로 옆으로 쓰러져 계세요. 119 좀 불러주시겠어요? 엄마는 지금 바로 못 가시니까요. 가까운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 했으나 응급 병상이 부족하여 더 큰 대학병원으로 간다고 구급대원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빠 상태는 어떠세요? 의식은 전혀 없으시고 호흡은 자가호흡하고 계십니다. 네, 따뜻하게 모셔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대원님. 1시간 후 병원에 도착했으나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울어서인지 체온이 높아 응급실 입구에서 제지되었습니다. 엄마랑 남동생도 곧 도착하였고 더 이성적인 남동생이 들어가서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들여보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미술 숙제로 함께 만들어주신 근사한 수수깡집과 정원이 생각나서 갑자기 울컥했어요. 삶의 지혜를 많이 공유하시려고 이론을 시각적으로 알려주시려고 애쓰던 아빠. 언제나 내 편이었던 분이 지금 의식을 놓고 모르는 사람들과 병원에 가고 있다니. 아니, 위급한 아빠 전화를 받고 태어나게 괜찮을 거라 미적거리던 그 시간이 죄책감으로 물들었습니다. 멀리 사는 막내 남동생이 도착하고 얼마 있으니 응급실에 들어갔던 남동생도 나오고 젊은 의사 선생님께서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3남매가 아버지 일로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 이대로 놔두시면 돌아가시세요. 수술하셔도 한 달 뒤엔 돌아가실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수술을 해야 하나? 연세가 84세이신데 편히 보내드려야 하나? 아까 오실 때도 자가 호흡 중이셨는데 그냥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건 너무 잔인해. 혼자 속으로 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아빠의 생사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입학하고 한 학기 지나 육성회비를 내는 기간이 되었죠. 부모님께서 항상 육성회비를 일찍 내주셨기에 담임 선생님께서 3, 4명의 아이들을 복도로 불러 의례적으로 육성회비 바로 납부 가능하지 물으시곤 교문실로 가셨습니다. 이때까지도 몰랐어요. 중식당을 운영하시던 부모님께서 내 육성회비를 내주시고 연년생인 남동생의 육성회비가 모이길 기다려 내셨다는 걸. 그래서 항상 늦게 냈다고 선생님한테 불려갔다고 남동생은 성인이 된 어느 날 무심히 투덜거렸어요. 그렇게 항상 제일 먼저였던 딸이 아빠의 생사에 무조건 수술해서 살려주세요 라는 드라마 대사 속 말조차도 따라할 줄 모르는 염치 없는 밑바닥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잠시 5초 동안의 정작이 흐르고 의사 선생님은 재촉하셨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 얘기 나눈 적 없으세요? 네, 너무나 부지런하고 건강하신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자식들은 의사 선생님에게 철퇴를 맞았습니다. 바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응급실에 오실 때 자가 호흡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은 뇌에 출혈량이 많아 인공호흡기 부착했습니다. 그럼 수술해주세요. 수술하셔도 한 달간은 합병증으로 고생하실 거고 한 달 후에 일반 병실 가신다고 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저승사자가 따로 있을까요? 절망이란 단어가 몸으로 와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기실에 계신 엄마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기다리는 동안 아빠가 입고 계셨던 옷가지랑 모자, 신발, 틀니가 봉지에 쌓여 응급실 밖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엄마의 모습은 착잡하셨어요. 그렇게나 고집세시고 다른 사람 말은 들어도 가족 말은 하나도 안 듣던 남편이 생사를 오가고 있는 순간에 자식들을 생각하시어 말씀을 꺼내셨죠. 그냥 수술하지 말고 보내드리자. 아니야 엄마, 지금 숨도 멀쩡히 쉬고 계셔.
수술 바로 하기로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대기실에서 막내가 조용히 장례식장과 봉인당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응급실 안에서 모니터로 감염병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남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아빠 지금 침대에서 주무시는 모습이야. 머리 붕대하시고. 응급실 도착 후 2시간이 지나고 수술실로 이동하시는데 그제서야 이동 침대에 맥없이 누워 계신 아빠의 얼굴과 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 수술 잘하고 오세요? 겨우 울음을 참고 소리내어 귀가 어두우신 아빠 얼굴에 대고 얘기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죠. 이 순간이 아빠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 문이 닫히면 따뜻한 아빠의 몸을 못 만질 수도 있었어요. 아빠 발이 시트 밖으로 나와 있어서 얼른 양말을 쓸어드리며 시트를 덮어드렸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빠와 만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술 들어가시고 남동생 내외가 남아있겠다고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해서 엄마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도착한 지 겨우 1시간 남짓 후 남동생이 단톡 대화방에 병가를 보내왔습니다. 수술 들어가신 지 1시간 만이었어요. 중환자실 간호사실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원래 보호자분 계시죠? 중환자실 간호사실로 빨리 오세요. 수술 끝나고 나오셨어요. 이런 경우 드라마에선 수술하다가 가망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일 때가 많았어서 마음이 천근이었습니다. 첫째 남동생에게 중환자실로 바로 가라고 전달하고 기다린 지 1시간요. 수술 1시간 정도 걸렸고 뇌 부분에 혈액 고인 것만 빼고 관 삽입했다고. 연세가 많으셔서 개두와 뇌 부분을 자르는 건 교수님 판단하에 안 했다고. 피 고인 것만 빠지면 기적적으로 괜찮아지실 수도 있다고 경가를 보낸 거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교수님도 아빠도 동생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낙엽처럼 떨어지지 않으셔서 고맙더라고요. 시골 5남매 중 셋째 아들로 2분 형님은 서울로 상경해 각자 앞가림하실 때 어린 나이에 만주에 가서 중화 요리를 배우고 돌아와서는 남은 세 동생들과 부모님 생계와 결혼, 분가까지 다 책임지시느라 어깨가 녹아내리셨을 그 아빠가 공기처럼 사라지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대학 동기 한 명이 아버님이 그 시대에 중국 요리 배우셨으면 말로 하기 힘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많이 맞으셨을 거다. 그제서야 아빠가 어릴 적 우리에게 소리 많이 지르시고 때리기도 하셨던 게 너무 무서웠는데 본인도 어린 시절에 무섭고 외로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빠는 왜 저러시지? 라는 철없는 생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가 결혼하기 얼마 전 한 얘기가 떠올랐어요. 아빠가 엄마 없을 때 나 때리고 어느 시골길에 가고 있었는데 저녁이라 다리 아파서 울었더니 아빠가 한 대 때렸는데 그 기억을 잊지 못해. 그 어린애를 안아주지 못할 망정 때리냐고. 아빠는 그랬을 거예요. 누구한테도 어린 시절의 부모나 형제들에게조차 이해받아 본 적도 고마움을 받아본 적도 없이 묵묵히 주어진 가장의 역할을 해오며 사신 거였죠. 그 세월 동안 누구 하나 힘들지 않느냐, 고생했다, 마음을 알아준 적이 없으니 혼자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함께 사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모질다면 모질게 각자의 기대에 충실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징벌적인 언행을 남발하셨고요. 그래서인지 하루하루 숨죽이며 생활하는 게 너무 싫어서 학교 가고 회사 가고 그런 시간들이 제게는 탈출구처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남동생은 나의 육성회비로 기인한 좋지 않은 기억뿐 아니라 대학 등록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제일 명석한 둘째라 가능한 일이었지만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하고 본인의 생활비며 공무원 시험 준비하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다 보니 독립을 가장 빨리 하게 된 계기가 된 거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딸 같은 아들 역할을 하며 지금도 부모님과 가장 근거리에서 수시로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있으니 아빠도 알아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밀어놓은 짐들은 첫째 남동생 몫이 되어버렸네요. 중환자실 들어가시고 다음 주 화, 목, 토요일에 30분간 한 명만 면회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첫째 화요일에 막내 남동생이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요. 그냥 주무시고 계셔. 산소호흡기로 호흡 중이고 머리 부분에 관 2개 연결되어 있어. 수술하시고 6일째인 2번째 면회일에 아빠를 보러 갔습니다. 양옆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 계신 다른 환자분들의 풍채가 좋으신 게 눈에 띄었어요. 아빠는 작은 몸으로 이렇게 살아내셨구나.
눈으로 보면서 애처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축 늘어지신 모습은 아닌 것 같아 안심되었죠. 맥박 수치도 다른 병상 분들보다는 높았어요. 아빠, 좋은 꿈 꾸고 계셔? 안 추워요? 양손을 만져드리는데 울컥했어요. 손이 작은 배구공만 하게 퉁퉁 부어 계셨거든요. 잠시 후 안면 근육과 입술이 요동을 치셨어요. 뭐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담당 간호사님은 그냥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일 거라고 하셨지만 아빠가 살아계시다는 게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아빠, 숨 잘 쉬셔야 돼요. 숨 잘 쉬셔야 집에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숨만 잘 쉬어주시는 것만 바라는 마음에 그냥 저절로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잠시 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셨죠. 의식은 거의 돌아오시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걸어서 퇴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중환자실에 오래 계시면 감염 위험이 높아서 머리에 고인 혈액이 다 빠지고 나면 기도에 구멍 뚫어 호흡을 도와 일반 병실로 가시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절개하면 의식이 돌아오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서 재활하셔야 되잖아요. 의식이 없는데 재활이 지금 무슨 소용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가기 전날 밤 엄마와 통화를 했었죠. 넷째 작은 엄마가 전화 왔는데 혹시 목을 뚫자면 절대 하지 말래. 그래도 이렇게 빨리 이런 이야기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미리 이번 주말까지 정해 놓으시면 좋아요. 나중에 의논하면 일주일씩 늦어지기도 하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가장 가까운 어르신인 시어머니께 상의드렸고요. 우아하게 보내드리는 게 좋아. 물론 병원에서는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최선의 방법을 쓰는 것을 알지만 가족들도 모두 기도 절개는 반대했어요. 혹시 상황이 좋아지시거나 급 반대일 경우 1인실로 옮겨주실 수 있나요? 병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데려가셨어요. 아버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런 편의는 봐드리지 않습니다. 아차 싶었죠. 의사 선생님이 아빠가 의식은 없지만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보였어요. 감사했고 믿음이 갔습니다. 아빠한테는 모진 딸이자 모질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빠, 숨 잘 쉬어야 해요. 목에 구멍 안 뚫으려면 진짜 지금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계속 잘하고 계시면 또 올게요. 갑자기 아빠의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다 듣고 계시는구나. 집에 가고 싶으시구나. 이렇게 깨어 계시는데 아프고 힘들다는 거 알아주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식을 살릴지 말지 고민할까? 무조건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실 텐데 응급실 앞에서 중환자실에서조차 아빠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이 죄스러웠어요. 아빠는 목숨줄 붙잡고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데 내가 뭐 하려고 병원에 왔나 하는 생각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세 번째 면회일에 다시 찾은 중환자실에서 지난번과 다른 냉랭한 간호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도는 없으신가요? 지금 상태는 그대로고 오른쪽 관은 잠근 상태인데 왼쪽 관은 아직 뇌에 고인 피가 나오는 중이에요. 매일 혈액 검사하는데 오늘 갑자기 간 수치가 높아서 오전에 CT 촬영했어요. 결과 나오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드릴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지난번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신 기도 절개는 가족 모두 반대한다고 의사 선생님께 전해주세요. 잠시 후 다시 간호사분이 오셔서 여러 상황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거 안 하시면 아마 계속 연락할 거예요. 하고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너무 젊으셔서 일반 의사 선생님인 줄 알고 아빠 얼굴만 보면서 듣고 있다가 보니 명찰에 교수님이 보여서 잘 들여보니 기도 절개하시고 재활 받으셔야죠. 가족분들과 다시 의논해보세요. 일단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하시는 게 환자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의식에 도움된다면 바로 뚫을 텐데 다시 의논은 해보겠습니다. 바삐 다른 병상으로 옮겨가는 교수님의 뒷모습에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는 어린 시절 동네 어르신들을 따라 산에 사슴 사냥을 간 적이 있다고 하셨죠. 앞다리가 더 맛있는 줄 모르고 이 뒷다리를 먹었는데 그때 알았으면 앞다리 먹었을 텐데. 멋쩍게 웃으시며 말씀하신 지 채 3개월도 안 되었는데 아빠는 꿈속에서 사슴을 쫓아다니실까요? 만주에서 중국 사람 틈바구니에 숨죽이며 생계를 이어나가실까요? 아니면 편안하고 따뜻한 강변에서 늘 좋아하시던 낚시를 하며
사색에 잠겨 계실까요? 자전거를 타고 유랑을 다니실까요? 자전거 고치기 좋아하셔서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며 기름때를 묻히고 계실까요? 정말 아빠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짐작으로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다면 서울대는 좋게 가셨을 분이신데요. 아빠가 쓰러지신 날 아침의 꿈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는 아주 막막한 꿈이었어요. 꿈 때문에 숨죽이며 지낸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퇴근하는 신랑과 아이들의 무탈에 조바심 내며 떨어지는 해에 안도감을 가질 즈음에 아빠의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어요. 아빠랑 마지막 통화한 지 19일 만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다 운전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전화를 안 하는 데다 아빠도 학교 앞 교통안전도우미 활동 중이시거나 노인정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시기 때문에 잘 지내시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지내왔던 제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구나 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 철 바뀌면 평화시장에 데리고 가셔서 옷 사주시던 아빠였고 맛있는 것도 제일 먼저 나부터 챙기셨던 아빠였어요. 청계천 책방에 가서 마하트마 간디, 몬테크리스토 백작, 명언집 등 책도 많이 사주셔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해주셨고요. 결혼하고 두 아이 모두 10달 입덧하느라 못 먹는다고 엄마랑 경동시장 가서 좋은 식재료 사다가 만들어주시고 힘들다고 집에 와 있으라고 택시 태워서 데려가시고 갓난 작은 아이 보는 동안 큰 아이 데리고 나들이도 자주 데려가셨던 분이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무너진 것만 같았고 아빠 없이는 내 존재도 사라질 것 같았어요. 막내 동생이 아빠를 보러 가서 막내 손녀 동영상을 틀어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도절개를 또 권유하셔서 녹음 파일을 단톡방에 올려서 들어보니 환자에게 좋은 거라고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엄마, 동생들 모두 반대였습니다. 저도 의식과 무관하다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은 그대로였고요. 아빠가 병원에 계신 지 10하루째 되는 날, 중환자실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러 갈 수 있는 아빠가 계시는 이 세상이 고마웠어요. 감염병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않고 지냈던 게 이제 와서 후회해야 무슨 소용이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그 사이 아빠는 간에 큰 담석이 발견되어 담낭에 관을 삽입하고 계셨어요. 혹시 눈은 아직 안 뜨셨나요? 아, 어제부터 때리면 눈은 뜨세요. 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직 초점은 없으시지만 눈을 뜨셨다는 게 또 한 번의 기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중식당 하시면서 국수 삶아서 헹구시느라 연세 드시고 자전거 타시느라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서 피가 나곤 하셨던 게 생각나서 챙겨간 핸드크림을 퉁퉁 부은 양손에 아주 듬뿍 발라드렸어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제가 힘겨웠습니다. 아빠는 어디쯤 오시고 계실까요? 아빠 너무 잘하고 계세요. 숨 잘 쉬시고 눈 잘 뜨셔야 해요. 성당 자매님의 권유로 여러 기도문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녹음해 가서 간호사님께 허락받고 이어폰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아빠한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했어요. 아빠 맥박 수치가 76에서 80까지 올라가서 유지하시는 게 보였고 그저 더 나아지고 계심에 반사작용이든 뭐든 간에 상체를 움직일 수 있음에 모든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지요. 꼭 더 좋아지실 거야. 하지만 욕심이 하나 더 있다면 아빠 목소리 듣고 싶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인공호흡기를 뗀 후 목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중환자실에 나오기 전에 아빠에게 거북이 향기로운 추억 노래를 들려드렸어요. 아빠, 모두 앞에 와서 기다리는데 여기 한 명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엄마랑 애들 다 문 앞에서 아빠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 못 오게 하니까 다른 날 또 올게요. 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왜 혼자 여기서 계시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실 텐데 서운하셔서 낙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큰일 겪고 나니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의 뒤에서 언제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공감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빠는 왜 그리 외롭게 사셨는지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물론 제가 모르는 아빠의 조력자분들도 계실 테니 지금 이렇게 아빠 이야기를 적을 수도 있겠지 싶기도 하지만요. 엄마랑 아빠는 12살 띠동갑으로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 세대세요. 엄마는 너무 예쁘셨고 현명하셨지만 의심이 많으시고 완벽하시며 짊어져야 할 가장의 무게가 큰 아빠의 울타리 안에서는 항상 1순위가 아니었어요. 병들어 누워 계신 시아버지와 옛날 어머니들은 다 그러셨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으신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을 살뜰히 챙기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아빠는 엄마를 무시하고
본가 가족들과의 틈에서 엄마는 희생양처럼 소외되셨죠. 하지만 엄마를 버티게 하는 것은 엄마 자신이었어요. 물론 자존감이 높으셨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 제대로 받으신 데다 인품도 좋으셨기 때문인데도 아직도 우리 자식들 때문에 버티셨다고 말씀하시곤 하세요. 하지만 두 분의 갈등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자식만을 바라보시고 살아오신 점은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의 숙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셨지만 외할아버지의 급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집안에 든 가족이 재산을 다 빼내가고 외갓집에 자주 가지 못하게 하는 아빠랑 살면서 외할머니를 보셨던 게 경조사와 돌아가신 후였으니까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을지 엄마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밖에 대체할 단어가 없어요. 엄마와 아빠의 악연이 시작된 건 두 분의 결혼이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외삼촌이 아빠한테 큰 돈을 빌려 가시고 사업이 잘 안 돼서 못 갚자 그 이후부터 엄마가 더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큰 삼촌한테 투자를 하신 거였는데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기자 해결 방법을 못 찾고 원망을 엄마한테 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아빠의 성격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보이자 아이들을 갖다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엄마를 붙잡으셨다는데 엄마는 그게 너무 무서웠고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는 생각에 너희들은 내가 지킨다며 모진 수모를 다 감수하고 살아내셨던 거예요. 자식들한테 너무 엄격한 아빠를 보며 엄마는 당신에게 그러는 건 괜찮은데 자식한테 모질게 대할 때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가 대기업에 취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돈 마련하려고 저축성 보험을 들었는데 아빠가 네 마음대로 했다며 5년을 저를 유령처럼 대하셨거든요. 그 틈바구니에서 엄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자식을 키워보니 부녀 간의 갈등이 생기면 애미 마음은 자불안석이던데요. 하루도 아니고 5년을 그러셨으니 말이죠. 이젠 눈물도 다 마르셨다고 하시는데요. 전 엄마 우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고등학교 다닐 때 큰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아빠가 엄마에게 손을 올리셔서 온몸으로 막은 기억이 있어요. 엄마는 엄마의 슬픔과 눈물을 자식들에게 감추고 싶어 하셨죠. 아이들이 힘들어 할까봐요. 그 마음을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워보니 작은 말다툼에도 아이들은 부모 눈치를 보던데요. 눈치 없이 목소리 큰 사람은 뒤끝 없이 감정 전달하는 상황에서 배려를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하면 좋으련만요.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아빠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제가 딸내미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식구들 모두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어르신께서 제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랑 저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아니 어쩌면 저의 노력으로 아빠는 딸이 가지고 있는 아빠에 대한 고마움을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표현했거든요. 아빠께 가족들과 고립무원으로 지내실 때 문자를 보냈어요. 울면서 적어 보낸 아빠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그동안의 수고로움이 모두 가족을 위한 거였다는 걸 알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저 건강하시기만을 바란다고, 모두 알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거라고, 아빠가 우리에게 해준 게 더 많았음을 안다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다는 것도 안다고. 그렇게 수년이 흐르면서 아빠는 마음이 누그러지시고 편해 보이셨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도 많이 부드러워지시고 덜 권위적이시고요. 가끔 욱하는 건 여전하시지만 예전에 비하면 살만하다는 엄마의 말씀이 제 어린 날의 상처에 위안이 되었어요. 아빠가 한 살 더 잡수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란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저 설날이 지나고 한 달 뒤에 돌아오는 생신을 지내시고 85세가 되셔서 우리 곁에서 더 건강하게 계셔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착한 후배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 아빠가 일어날 때까지 울지 않아야 금방 일어나실 거야 하던 마음이 북박쳐 만 하루가 넘도록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제 남은 생의 반을 아빠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거래를 하려고 했어요. 제 자식들도 내가 떠나면 힘들 테니 다는 못 드립니다. 제가 가진 게 없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제발 눈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든 저를 데려가셔도 됩니다. 입원하시고 11일째 되는 날 아빠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가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중환자실에서의 감염으로 격리실로 가신다고 보호자가 오셔야 한다고 해서 엄마와 동생들과 저 모두 병원으로 갔습니다.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라도 얼굴을 뵐 수 있을 거라 갔어요. 그렇게도 엄격하던 통제를 엘리베이터를 함께 이동해도 된다고 하니 어찌나 고마웠던지요.
중환자실에서 나오시는 아빠는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소리나는 우리 쪽을 보셨어요. 목의 움직임이 아주 자연스럽지 않으셨지만 두 발을 오므렸다 폈다 하시는 걸 보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안경이 없으셔서인지 눈을 아주 크게 뜨시고 두리번거리셨어요. 아, 이제 돌아오셨구나.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격리실로 가는 중에 간병하실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엄마는 너무 힘드시니까 더 좋아지시면 하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엄마의 마음이 아빠에게 측음지심과 자식들 부담 주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 공존하고 계신 것 같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환자실 나오실 때 또릿하셨던 아빠가 며칠 뒤에는 더 멍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큰 고비를 넘기셔서 상태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았는데 다음 며칠 뒤에 가본 아빠는 초점을 못 맞추시지만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 듯이 한 번은 눈도 깜빡거리시며 응답을 대신하셨죠. 아직 온전히 못 쥐시는 아빠의 오른손에 목주와 노란 편지지를 접어 쥐어드리고는 아빠, 이 손 움직이실 때 읽어보세요.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오른손을 서서히 쥐었어요. 아, 이렇게 또 기적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담석과 감염만 잘 지나가면 죄알 잘 되실 거야. 이미 제 마음은 아빠랑 함께 양수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처음 중환자실로 찾아갔을 때 눈은 안 뜨고 계셨지만 아빠 다 나으면 예전에 낚시 갔었던 양수리로 놀러가요. 애들이랑 민서방이 모시고 갈 거예요. 그날도 아빠가 다시 반응을 보이셔서 양수리 가면 자주 낚시 가셨던 팔당댐에도 들려요. 하고 아빠한테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제가 서운해서인지 아빠도 서운해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나고 엄마가 아빠를 간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직접 보면 빨리 좋아지실 거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어요. 사실 아빠의 부재로 엄마는 나날이 불면의 밤을 보내시며 힘들어하고 계셨기에 엄마 마음 가시도록 하시는 게 편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기도였어요. 엄마랑 아빠가 마음으로 화해하게 해주세요. 엄마가 당신이 간병을 하시겠다고 전화가 왔을 때 다행히 엄마도 아빠도 그동안의 마음의 담장을 허물 시간이 주어지는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급작스럽게 설날 새벽에 집중치료실로 옮기셨다며 오전이 한참 지난 시간에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연휴 동안 면회사절이라고 떡국도 끓이고 전이랑 과일을 준비해서 시어머님과 엄마한테 가져다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운이 빠졌습니다. 아빠가 새벽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셔서 호흡이 없으셔서 산소 마스크 끼고 계시다가 옮겼는데 폐렴 수치 때문에 중환자실 가실 수도 있대. 장내균 문제로 격리 병실에 계신데 음성 3에 나오면 일반 병실 가실 거라고 1, 2주 내에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음성 2번이라 지금 고비 넘기시면 다음 주 결과에 따라 일반 병실로 가실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빠를 닮아 동계상이 정확한 첫째 남동생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를 들어가며 계획을 의논했고 우리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었어요. 아빠가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빠를 닮아 감성적인 막내 남동생은 중환자실에 계신 아빠를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뵙고선 우리들에게 소상히 상태를 알려주면서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애써주었고요.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또한 엄마의 세심한 양육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여겨져요. 저는 여러 자료들을 알아보는 걸 잘하는데 주위의 조언과 행정적인 부분을 모두 취합하면서 아직도 골머리가 아프지만 치밀하게 만전을 가하는 성격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라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예전처럼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는 안 될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어찌 그랬을까 이해하려고도 하지만 천륜을 끊는다는 게 억겁에 무언가가 작용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아려옵니다. 떠난 사람도 남겨진 사람도 원하지 않는 자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런 일을 피했을 텐데 말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알게 모르게 받은 사랑과 추억들이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 힘이 발휘되는 순간이 힘들고 외로운 순간 아닐까 하고요. 이 글을 쓰는 중에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아빠 호흡도 많이 안정되고 폐렴 수치도 떨어졌어.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시다가 너한테 전화하라고 하셨어. 딸이야, 불러봐봐. 이것 또한 꿈일까요? 아빠? 저예요. 쉰 목소리지만 음색에 일정하게 새 음절 정도 들렸어요.
분명히 그렇게 기다리던 아빠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 울컥했어요. 엄마가 이제 그만 끊자고 하셨어요. 대답을 못하고 있자 다시 부르셨죠. 겨우 대답했더니 아빠도 네 목소리 듣고 얼굴 벌개지셔서 울컥하신다. 힘드시면 안 되니까 끊자. 엄마, 나 지금 아빠 얘기 쓰고 있어. 아빠랑 다 나으면 정리해서 읽어드릴게. 그래, 알았다. 다시 한번 이어진 아빠랑 나의 줄은 팽팽하지 않게 느슨하게 이렇게만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제가 바라는 대로 얘기하면 아빠는 마음이 조급해지실 테니 아픈 와중에 힘들어지실 거니까요. 아빠 지금 보러 갈까? 안 돼. 병원 면회 안 돼. 엄마가 만류하셨죠. 남동생도 4월 동안 매일 왔지만 주차장에서 엄마랑 얘기만 하고 갔다고요. 지금 아니면 아빠를 못 뵐 것 같은 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아빠가 쓰러지신 날 가던 차 안에서 응급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의 선고에 2번 눈물을 흘리곤 그걸로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었죠. 그냥 아빠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났어요.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할아버지 건강하셔서 금방 다시 일어나실 거라고 걱정하는 엄마에게 정말 할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위로하는 게 느껴져서 좋았고요. 매 순간 아빠가 힘든 고비를 넘기고 계시지만 치유의 계단을 내려오고 계신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시간들이 아빠와의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오신다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저도 많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겨내셨냐고, 우리와 만나지 못한 시간 속에는 무엇이 함께 했었느냐고, 그 시간 너무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엄마랑 아빠가 지금 함께 계시는 모습에 그저 고맙고 따뜻하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아빠랑 꽃피는 봄이 오면 추억의 양수리로 함께 떠나 옛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다리며 아빠 딸로 태어나서 행복하고 고맙다고 아빠 얼굴 보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